팔라쪼 베키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베키오 다리에는 어떤 비밀 통로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저희는 메디치가가 300년 가까이 호령을 했었던 르네상스의 중심 피렌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피렌체는 두오모 성당과 그리고 아눈치아티 광장,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시뇨리아 광장까지의 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길을 걸어서 시뇨리아 광장으로 진입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걸어갈 길은 여러분들이 피렌체에 가시면 정말 너무너무 많이 걸어다닐 칼자이오리 길입니다. 이 길은 두오모와 시뇨리아 광장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피렌체에 가시면 지겨울 정도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시게 될 거리고요. 이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상가와 옷가게, 식당 등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두오모로부터 쭉 걸어오면 시뇨리아 광장에 도달을 하고요. 그리고 그 광장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팔라쪼 베키오가 있습니다. 팔라쪼 베키오는 1299년에 지어졌는데요. 베키오 궁을 건설한 사람은 아놀포 디 캄비오라는 건축가입니다. 이 건축가는 13세기에 활약을 했었던 건축가인데요. 13세기는 피렌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물들이 많이 지어진 시기입니다. 그리고 피렌체에서 13세기에 활동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작가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작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네, 바로 신곡을 쓴 단테입니다. 단테 알리기에리라고 본명은 쭉 길게 얘기를 하고 보통 단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13세기부터 14세기 초까지 걸쳐서 활동을 했고 이때의 피렌체의 인구가 13세기 초에는 7만 5천 명 정도에서 13세기 말에 10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적인 규모도 같이 커지는 거를 과거의 도시들에서는 많이 의미하는데요. 이런 인구 증가와 경제적 부의 증가에 따라서 건축 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뒤에 지금 보시는 게 그러니까 피렌체의 모습을 보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두오모의 아래쪽 부분까지 지어졌었고요. 그리고 베키오 궁도 역시 이 시대에 지어지게 됩니다. 이 베키오 궁은 1299년에 지어지는데요. 사실 이 시기가 프랑스나 독일에서 한창 고딕 성당이 지어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고딕 성당의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팔라쪼 베키오를 고딕 건축이라고 시기상 분류를 하긴 하지만 사실 이게 고딕적인 요소가 창문이나 부분적인 디테일에서는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이게 구조적인 방식이나 고딕 성당의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시대의 건축이다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건축이라는 게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이나 전화나 신문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시대적인 구분에 따라서 반드시 모든 지역이 다 같은 건축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팔라쪼 베키오는 시뇨리아 광장의 코너에 위치하고요. 저희가 이 길을 따라서 왔는데 시뇨리아 광장을 보고 팔라쪼 베키오를 거쳐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갤러리아 델리 우피치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 미술관은 원래 미술관으로 설계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사무실이었습니다. 팔라쪼 베키오가 이 당시에 이 도시를 지배하던 사람들이 정치 활동을 보는 곳이라면 이 주변에 있었던 우피치는 바로 실제적인 행정을 보는 사무실들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일도 있었지만 길드에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곳이 필요했는데
이 우피치에서 행정 일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관리했었고요. 우피치라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요새 쓰는 오피스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라는 뜻이고요. 사무실로 원래 설계됐던 것이 지금 현재로는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계는 조르지오 바사리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주변에 있는 이런 기둥의 모습이나 그리고 조각상 그리고 페디먼트의 사용이나 주변의 고전적인 요소의 활용들이 미켈란젤로에서 보여지는 역동적인 양각과 음각 그리고 튀어나옴과 들어감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건물은 통과를 해서 쭉 지나가는 넓은 복도이자 작은 광장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과해서 나가면 바로 아르노 강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이 우피치 미술관의 위치고요. 베키오궁의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광장을 앞에서 보시면 시뉴리아 광장을 통해서 팔라쪼 베키오를 보실 수가 있죠. 이 광장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팔라쪼 베키오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아마 이쪽 코너 부분이 눈에 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코너는 잘 보면 뒤쪽에 다른 기능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건물이 뭐 있고 내부로 통하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입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순전히 광장을 둘러싼 아치 역할을 하는 어떤 구조물인데 이것이 하는 역할은 만약에 이 부분이 그냥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뒤쪽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의 이런 건물의 페디먼트나 기둥이 보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막힌 벽이 아니라 벽이 그냥 이 하얀색 뒤쪽에 있고 뒤쪽에 그냥 보통 건물들처럼 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뒤에 우피치 미술관이 많이 부각돼서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아치가 3개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므로써 분명히 뒤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을 들여다 보이게 하고 동시에 아치를 통해서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적인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광장에 들어섰을 때 베키오 광장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쪽 우피치 미술관 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유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한 걸음 다가가면 이쪽 부분에 계단이 있고요.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어서 조각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쪽 부분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곧장 여기를 통과해서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선은 열려있되 걸어 돌아가는 거는 저쪽으로 돌아서 우피치 미술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아치 부분 그리고 볼트 형태로 되어 있고 갈비뼈 같은 형태가 있어서 이거를 립 볼트라고 부르는데요. 갈비뼈와 볼트 형태. 볼트는 이렇게 생긴 구조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갈비뼈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비뼈대가 있기 때문에 립볼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를 만들어놨는데요. 이런 형태가 뒤쪽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을 부각해서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 뒤쪽에 아치가 있고 어떤 통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팔라쪼 베키오와 우피치 미술관을 연결하는 통로인데 이 통로가 놀랍게도 쭉 미술관 안쪽으로 해서 아르노강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 안쪽에서 이쪽 부분을 본 거였고요. 부가적으로 추가된 이 부분이 바로 다름 아닌 조금 아까 봤었던 3개의 아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나 바로크 시대에는 이렇게 광장 쪽에 도시적인 첨가물을 만들므로써 광장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아눈치안티 광장을 볼 때도 한번 봤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광장 전체의 흐름을 이 뒤쪽에 있는 복도 형식의 긴 광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쪽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장들이 대각선적으로 연결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뇨리아 광장은 잘 보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과 위쪽으로 생긴 직사각형 두 개가 연결되었고요. 이 두 개가 이런 대각선의 흐름을 갖는다면 이번에는 이 대각선이 다시 이쪽으로 연결되는 대각선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각선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들은 미묘하게 도시의 역동성을 느끼고요. 자연스럽게 도시를 산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피치 미술관 쪽에서 한번 반대쪽을 바라보죠. 이쪽에 보이는 것이 팔라조 베키오고요. 그리고 앞에 조각상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이 아치 3개 그리고 리폴트가 시선을 받아서 광장 쪽으로 통과를 하게 하죠. 그래서 광장 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직접 여기 계단이 있어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 하지는 않지만 이쪽 광장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유도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 쪽에서 봤을 때나 우피치 미술관 쪽에서 봤을 때나 둘 다 두 개의 떨어진 긴 광장과 시뇨리아 광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긴 광장과 시뇨리아 광장이 연결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연결 방식은 프랑스 파리 뽕피두 센터 주변의 광장들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그거는 파리를 다룬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뤘었고, 그리고 이런 비슷한 구성 방식이 수많은 토스카나와 움브리아 지방의 광장에서 발견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산지미니아노의 광장에 가면 정말 비슷한 대각선적인 연결의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광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서 한번 광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광장을 볼 때 정확하게 앞에 보이는 팔라조 베키오가 보이고 그 다음에 기마상이 또 하나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뒤쪽에 조각상이 두 개가 있고 그 배경으로 우피치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멀리 보이지만 점점 다가가면 이게 시선 안쪽으로 다가오면서 점점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기마상과 조각상들이 차례로 보이게 되면서 조각상들과 기마상은 광장의 정면이 이쪽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동시에 이 조각상들이 축을 만들면서 우피치 미술관 쪽으로 자연스럽게 사람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조각과 광장과 건축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미묘하게 사람의 움직임을 유도하고 어느 지점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를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도시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광장을 만드는 기법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까밀로 지떼라는 이론가는 유럽의 광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반적인 원칙이 없을까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광장에 대한 책을 정리해서 내기도 했죠. 그 책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 책의 내용은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뇨리아 광장에서 몇 가지 광장의 원칙들을 설명을 해보자면요. 유럽의 광장에서는 골목길이 광장으로 나올 때 그 정면에 바로 골목길이 통해져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광장에 들어오자마자 저쪽으로 통과해서 나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광장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광장을 만든 사람들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시선 쪽에 있는 부분은 막아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광장에 머무를 수 있게 만듭니다. 그 원칙은 다른 쪽 길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시뇨리아 광장의 서쪽에서 진입을 해보죠. 이쪽에서 진입을 하면 팔라조 베키오의 넓은 면이 보여서 역시 통과해 갈 수 있는 길은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쪽에서 접근을 해보죠. 동쪽에서 접근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면에는 막힌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북쪽에서 접근할 때도 역시 이 부분은 팔라조 베키오의 측면과 조각상들이 있고 이 뒤쪽에 우피치 미술관이 보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동선의 축과 우피치 미술관의 축은 미묘하게 어긋나 있어서 양쪽 방향에서 올 때 상대방의 통로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시뇨리아 광장으로 들어오는 투시도를 한번 보시죠.
이런 장면이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통로는 없고요. 바로 정면에 팔라초 베키오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광장의 구성 방식을 간략하게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광장이 있을 때 들어오는 동선은 건물의 벽면을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북쪽에서 들어오는 벽면도 반대쪽의 벽면을 맞이하게 되고, 서쪽의 벽면도 이쪽의 벽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청사 건물이나 중요한 교회가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민간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구성 방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카밀로 지떼가 분석을 했고요. 그 이외에 다른 방식들도 많이 있는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뇨리아 광장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기마상과 그리고 그 이외의 조각들입니다. 이 조각들이 광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이쪽에 있는 기마상은 아눈치아티 광장처럼 광장의 방향성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코너에 있는 조각상의 역할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 코너에 있는 조각상은 바로 이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의 역할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쪽에 있는 광장과 이쪽 부분의 광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쪽에서 접근을 할 때 이 건물의 벽면이 이쪽 방향으로 나 있기 때문에 광장이 이런 기역자 형태로 있을 것이다 를 상상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이 조각품이 있어서 이 광장은 직선으로 가다가 휘어지는 것이구나 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마찬가지로 남쪽에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이 꺾인 부분에 있는 조각상 때문에 광장이 꺾여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광장 두 개를 만약에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광장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베니스에 있는 산마르코 광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산마르코 광장에서는 정확하게 저 위치에 엄청나게 높은 첨탑이 솟아있죠. 이런 방식으로 기역자로 꺾여지는 광장에서는 코너에 첨탑을 놓거나 아니면 그 연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예 건물의 아래쪽을 아치나 회랑으로 만들어서 두 광장의 기역자 부분을 연결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유럽 광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런 광장의 시선의 전개와 그리고 광장 밑에 있는 아케이드와 로지아들의 구성을 굉장히 잘 분석해 놓은 도면이 있습니다. 여러 번 보셔서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이 아래쪽 부분이 바로 우피치 미술관의 회랑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아르노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 개의 아치가 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었던 대각선적으로 시선을 교차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은 팔라초 베키오 내부의 중정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비드상과 다른 조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조각이 바로 양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기마상은 정면성을 나타냅니다. 입구 부분에 있는 두 개의 조각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피치 미술관 광장에서 시뇨리아 광장 쪽으로 나오는 동선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광장에서는 막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람을 통과하게 하면서 동시에 긴장감을 유발하는 요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방식은 현대 건축에서는 기둥의 배치를 통해서 저런 두 개의 오픈 공간을 막아주는 듯하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나오면 이런 시선이 열리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나오면 이 조각상으로 열린 시선과 말탄 기마상으로 열린 시선이 이렇게 열린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열려있는 통로가 있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고요. 노란색은 이런 시선을 통해서 조각 4개가 시선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구성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판의 출처는 디자인 오브 시티즈라는 에드먼드 베이컨이라는 분이 쓴 책에 있는 도면입니다. 이 책의 광장 분석과 도시 분석은 굉장히 탁월한데요.
저는 이거를 옛날에 김진균 교수님 수업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김진균 교수님께서 유럽에 대한 사진도 많이 보여주시고 도시나 광장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때 한 명씩 도시를 하나씩 발표하게 하셨는데 그때 저는 프랑스 파리를 발표했었습니다. 베키오 팔라쪼는 95m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베키오라는 단어는 오래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라쪼 베키오는 오래된 궁전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베키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는 여기를 사용하던 코스모 1세가 PT 궁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이 궁전은 오래됐기 때문에 이 궁전은 팔라쪼 베키오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베키오 궁전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시게 되는 베키오 다리는 피렌체에 처음 생긴 다리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베키오 다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라쪼 베키오는 생긴 모양이 저희가 르네상스에 많이 등장하는 팔라쪼 양식, 그러니까 메디치가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재벌들, 귀족들이 살던 팔라쪼 양식의 기원이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벽처럼 생긴 어떤 육중한 모양의 도시 주거의 형태. 이 건물은 주거는 아니고 오피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하는 팔라쪼의 기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는 조각상들이 있고요. 왼쪽에는 다비드 상이 있는데 저 상은 진품은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 놓은 모작품입니다. 팔라쪼 베키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분수가 있고 아케이드가 있고요. 위에서 빛이 떨어집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육중하고 큰 건물인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특히 저거는 한 덩어리로 된 건물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고층 건물이나 큰 건물 중에 중정형 건물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오면은 이 건물은 가운데 중정이 있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그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중정이 있어서 이쪽으로 채광이 깊숙하게 밑에까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도 중정이 하나 더 있어서 채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냥 이 사진에서만 봐도 유럽의 도시적 건물에는 중정이 굉장히 많아서 대부분의 건물의 안쪽 깊숙한 곳까지 채광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또 명확하게 더 알 수가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저런 중정이 있는 도시블록 하나를 작은 섬이라는 뜻에서 일로라고 말한다는 설명을 다른 영상에서 드렸었죠. 저희는 이 베키오 궁전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방이 나오는데요. 이 방의 이름이 500인의 방입니다. 시민 대표들 50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방이다 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큰 방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규모도 굉장히 크고 화려한 장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었는데요. 이 내부의 방에 양쪽에 붙어있는 그림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특히 그 중에 왼쪽에 있는 이 그림 하나를 주목해서 보면 이 그림이 바로 이 건물의 리노베이션을 맡았었던 조르지오 바사리가 그린 마르시아노 전투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더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이 마르시아노 전투를 그리고 있는데 사실은 다빈치의 앙기아리 전투라는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 그림이 도대체 어디 있었던 것이냐. 분명히 피렌체에서 다빈치가 그렸다는 얘기는 있는데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다.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빈치 코드에도 나오고요. 거기 등장하는 랭던 박사가 그 앙기아리 전투, 다빈치의 그림을 찾는 장면도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이 이 그림의 부분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체르카 트로바라는 글귀가 써 있고요. 이 부분은 이쪽 구석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바사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굳이 왜 체르카 트로바라고 썼을까? 이거는 해석을 해보면은 찾으라 구할 것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 단어를 썼을까를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분명히
다빈치가 그렸다는 왕기아리 전투가 분명히 있으면은 이 500인의 방에 있을 텐데 찾으라 구할 것이오라고 발사리가 써놓은 걸 보면 분명히 이 그림 뒤에 다빈치가 그렸었던 왕기아리 전투가 있지 않을까?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라치니 교수라는 분이 이 그림 뒤에 과연 뭐가 있을까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 그림 뒤에 내시경을 꽂아서 과연 그림 뒤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구멍을 내서 과연 이 뒤에 뭐가 있을까를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이 그림 뒤에 3cm 부분에는 다른 그림이 있었고요. 3cm의 간격을 떨어져서 이 벽을 다시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3cm 뒤에 있는 그림의 안료를 분석해 봤더니 놀랍게도 다빈치가 사용하던 안료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빈치의 앙기아리 전투를 정말 보고 싶다면 이 바사리의 마르시아노 전투의 그림을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즉 벽을 부셔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으로 사람들이 팔라쪼 베키오에 많이 들어가 보는데요. 팔라쪼 베키오의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이런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왔던 두오모가 보이고요. 두오모와 그 다음에 세례당이 보이고, 그리고 걸어왔었던 길과 시뇨리아 광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 곳곳으로 걸어가 보면 건물이 굉장히 얇게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좁고 깊은 건물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골목길들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종류의 리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2개의 기둥 간격, 이거를 영어로 베이라고 하는데요. 기둥 간격을 말하는 건축 용어입니다. 그래서 2개 정도의 베이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계속 연속되면서 리듬감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건물을 보면 비교적 건물의 간격이 넓은 부분에서는 꽤 최근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걷다 보면 아래쪽 부분은 돌의 모양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아치가 있고,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건물도 아래쪽 부분은 두꺼운 돌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 위쪽은 회벽으로 마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을 더 튼튼해 보이고 웅장하게 보이게 하는 러스티케이션 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르네상스 건축을 얘기할 때 많이 등장을 하는 용어고요. 이런 방법이 팔라쪼 건축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민간 건축도 이런 방식을 흉내내서 저층부에 돌 같은 모양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